칠순 생일 전날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가 6개월 전부터 친구들과 하와이 여행 계획을 세웠나 봐요. 날짜를 바꾸려고 했는데 안 된대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을 앞두고 6개월 전부터 계획한 해외여행이라니. 40년간 가정을 지키며 아들 하나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친 제게 이런 수모가. 생일날 저는 옥분이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수가, 네 며느리 혼자 간 거 아니지? 내가 아는 사람이 공항에서 네 며느리 봤는데 남자랑 같이 있었다더라. 그때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의심은 현실이 되었고 충격적인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3억 원 아파트. 이젠 남의 손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경상도 안동 출신의 고집으로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떻게 며느리의 배신에 응징했는지 그 통쾌한 복수의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인생과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한 67세 어머니의 처절한 싸움이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67세 경상도 안동 출신 박정숙입니다. 40년 넘게 가정을 지키며 살아왔고 평생 한 남자만 바라보며 아들 하나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머니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용기를 냅니다. 우리 아들 민호는 제 눈에는 항상 자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우며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참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으며 아들 뒷바라지를 했지요. 민호는 그런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했고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아들이 30살이 되던 해 회사 동료였던 서유진이라는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인사, 말끝마다 붙는 존댓말이 마음에 들었지요. 어머님, 민호 오빠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유진이는 정말 며느리 노릇을 잘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명절 때는 앞장서서 음식을 준비했지요. 시어머니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오고 선물도 챙겼습니다. 당시 저는 안동에 있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유진이는 제 어머니께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났다고 안심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큰 선물을 한 것은 결혼 3년차 때였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과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를 마련해 아들 부부에게 주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명의는 일단 제 이름으로 해두었지만 두 사람이 살 집이었습니다. 나중에 너희들 안정되면 명의도 바꿔줄게. 라고 약속했지요.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회사가 바빠서요, 시댁, 친정 번갈아 가느라 힘들어요 같은 핑계였죠. 그 다음엔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지금 밖이라서요 하며 짧게 끊고 다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처음의 공손함이 사라지고 귀찮아하는 듯한 톤이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제 70번째 생일날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동에서는 환갑, 칠수는 특별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 친구들은 모두 자식들이 잔치를 열어주었지요. 저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부부가 찾아와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생일 일주일 전 민호가 전화로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유진이가 6개월 전부터 친구들과 하와이 여행 계획을 세웠나 봐요. 날짜를 바꾸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일정 때문에 안 된대요. 제가 대신 내려갈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아들 앞에서 서운함을 내비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너라도 오면 되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을 앞두고 6개월 전부터 계획한 해외여행이라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생일날 민호는 내려왔습니다. 소박하게 식사를 하며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하와이 잘 갔니? 민호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네, 어제 도착했다고 연락 왔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아들의 어색한 미소에 더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친구 옥분이가 전화했습니다. 정수가 네 며느리 해외여행 간 거 맞나? 제가 그렇다고 하자 옥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혼자 간 거 아니지? 내가 사는 아파트 주민이 공항에서 네 며느리 봤다는데 남자랑 같이 있었다더라.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옥분이가 착각했거나 그 주민이 다른 사람을 본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명절에 오지 않은 것, 전화를 귀찮아하는 것, 심지어 아들이 요즘 부쩍 야위어 보이는 것까지.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시부모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생각했습니다. 농사일에 장사일에 집안일까지 하루 종일 일해도 시부모님 수발은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작은 상이라도 정성껏 차렸지요. 해외여행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지만 시어머니 칠순을 두고 해외여행을 가는 며느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조심스럽게 유진이의 해외여행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들의 대답이 어딘가 불안하게 들렸습니다. 친구들이랑 간 거예요. 회사 동기들이랑.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친구 영자가 절 찾아왔습니다. 정수가,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영자는 서울에 사는 딸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요즘 사치스럽게 산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에 외제차 그리고 자주 가는 해외여행까지. 아들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생활이었습니다. 혹시 내가 용돈을 많이 주는 거 아니지? 그것도 아니면. 영자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용돈은커녕 제가 생활비도 빠듯해서 아들에게 도움을 청할까 고민하던 참이었으니까요. 친구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며느리가 투자를 한다며 큰 돈을 움직인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며느리 친정이 갑자기 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정황이 이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더 단호하게 행동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결혼 생활을 존중하고 싶었고 함부로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해일 거라고 친구들의 말이 과장된 것일 거라고 믿고 싶었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그 집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명의는 아직 제 이름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으니까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물어볼까 고민했지만 증거도 없이 의심만 하는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저는 결국 서울로 올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방문하기로 했지요. 서울행 기차를 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며느리를 의심하는 전형적인 시어머니가 된 건 아닐까?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때 제대로 확인했더라면 아마 지금과는 다른 결말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저의 의심과 불안은 곧 현실로 드러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는 아들의 생일이었는데 다행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선 침묵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둘 다 출근한 상태였지요. 집안을 둘러보는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마련해준 아파트였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비싸 보이는 가구들이 새로 들어차 있었고 벽에는 제가 모르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니 수입산 주방 기구들이 즐비했고 와인셀러에는 비싼 와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월급쟁이 신혼부부 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옷장을 열어보니 명품 브랜드 옷과 가방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물건들이었지요. 아들 옷장은 그에 비해 초라했습니다. 낡은 셔츠와 바지들, 몇 년 전 제가 사준 코트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 수준이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서랍장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통장 몇 개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며느리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는데 최근 몇 달간 수천만 원의 입출금 내역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칠순 즈음에 1,000만 원이 출금된 기록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와이 여행 비용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아들 명의의 대출 서류였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2억 원이 넘는 대출이 있었고 담보는 제가 마련해준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물론 명의는 제 것이었지만 아들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제 도장이 찍혀 있었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군가 제 도장을 위조했거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서명하도록 속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손이 떨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옥분이었습니다. 정수가 서울 잘 도착했니? 옥분이에게는 제가 서울에 올라간다고 말해두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자 옥분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목소리가 안 좋다.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발견한 명품들, 통장, 대출 서류까지. 옥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말하기 싫었는데. 네 며느리 소문이 안 좋아. 우리 동네 사는 최씨네 딸이 너희 며느리 회사 다니는데 회사에서도 수상하게 본대. 갑자기 돈을 막 쓰고 출장이랍시고 자주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렇게 옥분이와 통화를 마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서울에 왔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도록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셨네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마중 나갔을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왜 이렇게 비싼 물건들이 많니? 너희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며느리는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주식을 좀 했어요. 운이 좋게 대박이 났거든요. 민호 오빠는 보수적이라 반대해서 말씀 안 드렸어요. 주식 대박.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을 준비한다며 부엌으로 갔고 저는 거실에 앉아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없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라면서도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전화를 못 받았네요. 아들의 말에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전엔 거의 술을 마시지 않던 아이였는데 요즘은 술로 뭔가를 달래는 듯 했습니다. 민호야,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방에 들어가 있다고 했지만 저는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집 근처 24시간 카페로 나갔습니다. 민호야, 이 집에 대출이 있는 거 알고 있니?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런 빚을 졌니?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들은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이가 투자한다고.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했고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2년 차부터 소위 고수익 투자라며 아들의 월급을 모두 가져갔다고 합니다. 나중엔 그것도 부족해 대출을 요구했고 아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믿고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투자 수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오히려 빚만 늘어갔습니다. 어머니, 전 바보였어요. 아들이 흐느꼈습니다. 유진이가 변한 건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렇게 좋은 사람 같았는데.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던 아들이 사기꾼 같은 여자에게 속고 있었다니요. 아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의 하와이 여행은 친구들과 간 게 아니라 다른 남자와 함께 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요. 아들은 아내의 휴대폰에서 낯선 남자와의 메시지를 발견했지만 추궁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의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예의 없고 사치스러운 며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 가족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이 변호사였는데 상황을 설명하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가 의심됩니다. 특히 위임장의 도장을 위조했다면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 수집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며느리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아들은 망설이다가 결국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했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부모님께 송금했고 일부는 주식이 아닌 해외여행과 명품 구입에 사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다른 남자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남자는 며느리의 전 남자친구로 둘은 줄곧 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다 끝나간다. 곧 돈도 다 빼낼 수 있을 것 같아. 그 바보는 아직도 날 믿고 있어. 며느리가 그 남자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아들이 그 메시지를 보여줬을 때 제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증거들이 충분히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위임장 위조와 사기 혐의는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 저와 아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아파트 명의가 아직 제 것이라는 점이 다행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즉시 위임장을 취소하고 대출금에 대한 법적 책임도 며느리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결혼 초기에 그 다정하고 공손했던 모습은 모두 연기였을까요?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자 다들 분노했습니다. 당장 쫓아내야지. 경찰에 신고해. 이혼시켜.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고 진실을 요구했지요. 하지만 며느리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몰아세우며 의심하는 남편이 문제라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다시 출장이라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증거를 더 모았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 회사 동료들의 이야기, 그리고 며느리 친정에 대한 조사까지 조각조각 맞춰보니 더 큰 그림이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빚에 시달렸던 가정이었는데 최근 갑자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매입한 부동산의 금액이 아들 부부의 대출금과 비슷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배신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현실을 마주하면서 저는 점점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보금자리가 이렇게 농락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들은 온데간데 없고 기운 없고 자신감을 잃은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불화는 이제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거의 대화가 없었고 아들은 소파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태연하게 명품 쇼핑을 다니고 친구들과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제 눈에는 모든 것이 가증스럽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며느리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베란다에서 속삭이듯 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시어머니가 와서 좀 복잡해졌지만 걱정 마, 계획대로 될 거야. 그 집만 팔면 우리 완전히 자유롭게 될 수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집이란 분명 제가 마련해준 이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다. 며느리는 우리 집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제 아들이 아닌 다른 누군가였겠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깨워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젯밤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젯밤에 문자를 봤어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집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만날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아.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마침내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아파트 명의가 저에게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임장으로 인해 며느리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 여사님, 지금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드님도 이제 상황을 인지하셨으니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위임장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둘째,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준비하며 셋째, 아파트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결정적 증거가 있으니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이런 배신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오기 시작했고 회사에도 제대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갑자기 아들에게 다정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뭔가를 알아차렸다는 것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계획을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달려가 보니 아들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민호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제 탓만 같았습니다. 제가 더 일찍 눈치채고 아들을 보호했어야 했는데 의사는 아들이 심한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요. 병실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 모든 걸 해결할게. 넌 그냥 몸 회복하는 데만 집중해. 아들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나와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입원한 상황을 설명하고 계획을 앞당기자고 제안했습니다. 변호사도 동의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며느리가 아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위임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장이 위조되었다는 증거와 함께 사기 혐의로도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로 아파트 매각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명의가 제 것이었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실거주자인 며느리의 반발이 예상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며느리는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제게 전화해 왜 이러느냐고, 가족 간에 왜 법적 조치를 취하느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유진아, 이제 연기는 그만해.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다 알아.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공손하거나 다정한 목소리가 아닌 차갑고 계산적인 음성이었습니다. 어차피 늦었어요. 이미 위임장으로 많은 것들이 진행되었고 증거도 제가 다 없앴어요. 어머님이 이기실 수 없을 거예요. 그 자신감에 찬 목소리에 순간 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우리가 질 수도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무엇보다 정의가 우리 편이었습니다. 두고 보자, 유진아.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며느리는 비웃듯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 다른 남자에게 간 것 같았습니다. 집이 비어있는 동안 저는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매각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밟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최대한 빨리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다행히 그 지역 아파트 값이 최근 많이 올라 있었고 급매물임에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의자인 제가 판매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임장은 이미 법원에 무효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며느리 측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가 찾아와 왜 갑자기 이러느냐며 항의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며느리 노릇을 잘했는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해둔 증거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그들에게 보낸 내역, 사기 행각의 증거들. 이게 다 사실이라면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공모자였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딸을 바로잡으세요. 그리고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은 모두 돌려주세요. 그래야 형사고소를 취하할 수 있을지 고려하겠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대응할지 딸과 상의하러 갔겠지요. 한편 병원에 있던 아들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육체적 건강도 회복되어 갔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아들은 처음에는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했습니다. 어머니가 옳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유진이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복수, 아니 정의 실현을 위한 계획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있는 아들을 방문하면서 저는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쉽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영리하고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이미 많은 준비를 해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온 경상도 여자의 근성이 이제야 빛을 발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매각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적정 가격의 매수자가 나타났고 계약금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며느리의 짐을 정리하고 집을 비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퇴원한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사랑했던 여자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적어도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며느리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명품 옷과 가방들, 비싼 화장품들. 그녀의 사치스러운 생활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때때로 멈춰서서 멍하니 물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시 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아파트 매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법적 문제에도 집중했습니다. 변호사는 위임장 무효 소송과 사기 혐의 고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박 여사님, 형사고소는 증거가 명확해서 검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장 위조와 사기 혐의는 상당히 무겁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적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마음 회복이었습니다. 아들은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밤에 홀로 있을 때면 여전히 술을 찾았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터였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늘 내 곁에 있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매일 밤 이렇게 말하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에게 온 전화였습니다. 아들은 통화 후 창백한 얼굴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가 돌아오고 싶다고 합니다. 모든 게 오해였다고, 자기는 정말 투자를 했는데 실패한 것뿐이라고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지만 아들의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머리로는 그녀를, 아니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가슴은 아직 이해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그 이전의 연애 기간까지 합하면 거의 1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그 시간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흔들리진 않을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은 증거가 있고 그녀를 다시 믿을 수는 없어요. 다행히 아들은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심하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혼자 왔고 표정도 한결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그녀가 현관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몰랐습니다. 유진이가 모든 걸 고백했어요. 저는 차분히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이는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유진이의 첫사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헤어졌다가 최근 다시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정적 외도였지만 점차 금전적인 문제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유진이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돈만 있으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딸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모든 책임을 그 남자에게 돌리는 것은 너무 쉬운 변명이었습니다. 아드님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딸이 저지른 일인데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그녀의 말에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대로 진행될 겁니다. 사기 혐의와 도장 위조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의 마음에 입힌 상처는 어떤 보상으로도 치유될 수 없을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도 유진이가 한 번만 아드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호가 원한다면 모를까, 지금 그 아이는 충분히 상처받았어요. 며느리 어머니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부분의 불법 취득 재산은 모두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형사고소를 취하해 주신다면
그건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완전히 포기할 생각은 없었지만 일부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떠난 후 아들에게 이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유진이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그의 결심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들도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 매각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급매물임에도 좋은 가격의 계약이 성사되었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잔금을 받고 집을 비우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출근한 상태였고 저 혼자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리고 문을 열자 한껏 초라해진 모습의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워도 사람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문전박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말을 먼저 꺼내던 그녀가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할 말이 있다면 해보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오빠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저는 그녀의 눈물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거짓말과 연기를 봐왔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니? 우리 가족이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며느리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욕심이 컸어요. 처음엔 정말 사랑했는데 점점 더 많은 걸 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만난 전 남자친구가 저를 부추겼고,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용해서 돈을 빼내고 심지어 불법으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거니?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후회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일 뿐이지만 그 남자는 제가 물었습니다. 떠났어요. 모든 돈을 가지고.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제가 빼돌린 돈도 대부분 그에게 갔어요. 투자한다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일을 그대로 자신도 당한 셈이었습니다. 속이던 자가 속은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라니? 제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녀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갚을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리고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시간도 있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집은 이미 팔렸고 법적 절차도 진행 중이야. 무엇보다 우리 민호가 너를 다시 받아들일 리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이 팔렸다고요? 그래. 계약금도 받았어. 곧 이사 나가야 해. 그럼 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 부모님 집도 있잖아. 아니면 그 남자를 찾아가던가. 며느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눈물을 거두고 목소리도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이 집은 제 남편과 함께 살던 곳이에요. 법적으로 제게도 권리가 있어요. 드디어 가면을 벗었군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게 그녀의 본 모습이니까요. 그래, 소송해보렴. 하지만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니? 위조한 도장으로 만든 위임장, 사기 혐의. 내가 법정에 서면 패소는 물론이고 실형을 살 수도 있어. 며느리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부모님이 찾아왔었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돌려주면 형사고소를 재고해 볼 수 있다고 했지. 그게 내게 최선의 선택일 거야.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일어났습니다. 알겠어요. 변호사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떠났습니다. 대화 내내 진정한 반성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였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우리 아들이 5년이나 함께 살았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에 방금 있었던 일을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는지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며느리가 오기 전 변호사의 조언대로 녹음 준비를 해두었던 것입니다. 이 녹음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 혐의를 그녀 스스로 인정한 부분이요. 변호사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대면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법적 대응을 시도했습니다. 아파트 매각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요. 하지만 저희 변호사는 이미 이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임장 위조 증거와 함께 며느리가 직접 사기를 인정한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며느리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아파트 매각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드디어 잔금 지급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며느리에게서 또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마지막이라도.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렸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냥 마지막 정리를 하는 셈치고 만나보려고요. 아들은 근처 카페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2시간 후 돌아온 아들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니 아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이가 모든 걸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처음에는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이미 모든 증거를 알고 있다고 하니 더 이상 숨기지 않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니? 이혼 서류에 서명했어요. 유진이도 더 이상 버티는 게 의미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대신 형사고소만 취하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저는 아들의 결정이 궁금했습니다. 내 생각은 어때?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에 대한 미련도 분노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어요.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아들의 담담한 표정에서 진정한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이를 통해 그는 더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예정대로 부동산 사무실에서 잔금을 받았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그래도 3억 5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아들의 대출금을 모두 갚고 남은 돈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 여사님, 유진 씨 측에서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주면 벌법으로 취득한 재산 1억 원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저와 아들은 잠시 상의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가 빼돌린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1억 원이면 상당 부분을 회수하는 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저희는 변호사에게 의사를 전했고 며칠 후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며느리 측에서는 약속대로 1억 원을 송금했고 저희는 형사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물론 민사상 이혼 소송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이제 양측 모두 다툴 의지가 없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는 매수자에게 넘어갔고 우리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자신의 짐을 모두 가져간 상태였고 남은 것은 공동재산과 아들의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대부분의 가구와 가전제품을 그대로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새 집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지요. 어머니, 저는 다시 안동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짐을 싸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사실 저는 고민 중이었습니다. 안동에 있는 작은 집으로 돌아가 평범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었고 서울에 남아 아들과 가까이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글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내가 괜찮다면 당분간 서울에 머물고 싶기도 하네. 아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제가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알아볼게요. 함께 지내요. 이렇게 우리의 새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전세 아파트를 구했고 저는 그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회사와 가깝고 편의시설도 잘 갖추어진 곳이었습니다. 입주 전날 짐을 다 옮기고 빈 아파트를 둘러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 며느리라고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이니?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지난번과 달리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아들의 아내로 제 며느리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저지른 일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잘 살거라 유진아.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젠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바르게 살길 바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호 오빠는 잘 지내나요? 그래, 이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어. 너도 새 출발을 하길 바란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원망보다는 일종의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 옥분이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며느리의 남자친구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수가 내 며느리 남자친구 말이야. 여러 여자들에게 투자한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래. 내 며느리도 피해자 중 하나라고 하더라.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가족을 속여 돈을 빼냈고 그 남자는 다시 며느리를 속여 그 돈을 가로챘으니까요. 세상에는 정말 인과응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냥 잊어버려요. 아들은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을 위한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특별한 재산 분할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저녁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해방감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아들이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넌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믿었을 뿐이야. 그게 잘못은 아니란다. 그래도 어머니 말씀을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생일날 하와이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자. 앞으로만 보고 살자. 그렇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은 일에 더욱 충실했고 저는 서울 생활에 적응하며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같은 또래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입주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동네 슈퍼마켓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나요? 그래, 나야 늘 그렇지. 유진이는 어때?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조금 나아졌어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일도 다시 시작했고요. 그래, 다행이구나. 그 남자는 아직 구속 상태예요. 유진이가 속았다는 건 인정받았지만 그래도 처음 잘못은 유진이가 한 거니까. 아직도 많이 괴로워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지. 며느리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우리 가족이 어머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는데 이제 그만 잊자. 우리 모두 앞으로만 보고 살아야지. 그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며느리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모든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더 현명해졌고 저 역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마련해준 집을 빼앗기지 않고 정당하게 되찾아 매각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때로는 정의가 승리하기도 하는 법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강남에서 멀지 않은 우리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며 시간은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들 민호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팀장이 되었고 제가 서예를 배우는 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후배의 딸과 조심스럽게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지선이라는 그 아이는 차분하고 현명한 여성으로 민호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민호는 두 번째 연애를 시작하는 것에 망설였습니다. 첫 결혼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던 탓이겠지요. 하지만 지선이의 따뜻한 배려와 진실된 마음이 민호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소개팅을 했을 때 지선이는 민호의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민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지선 씨는 달라요. 민호가 데이트를 몇 번 한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이와는 다르게 뭐랄까 진정성이 느껴져요.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딱 한 번 민호와 지선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을 때 제가 살짝 물어봤습니다. 지선아, 혹시 우리 민호가 전에 결혼했었다는 사실이 부담되지는 않니? 지선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민호 오빠의 과거는 오빠를 지금의 오빠로 만든 일부예요. 저는 현재의 오빠를 사랑하니까 그 과정도 모두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우리의 경제적 상황도 안정되었습니다. 아파트 매각 대금과 며느리 측에서 반환받은 돈으로 아들의 대출은 모두 갚았고 남은 돈으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금을 마련했습니다. 아들의 수입도 늘어나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친구 옥분이와 영자는 가끔 서울에 올라와 저를 만나곤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통쾌한 복수를 했다며 여전히 그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의가 실현된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계기였을 뿐입니다. 정수가 내가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안 돼.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그 며느리 정말 대단했다. 모든 걸 계획적으로. 이제 그만 잊자, 옥분아.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금은 민호가 새 삶을 시작하고 있고 나도 행복해. 행복이라. 예전에는 그저 아들이 잘 되고 집안이 평안하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행복은 단순히 평온함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고 얻은 강인함과 지혜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서예 수업을 통해 알게 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70대 노년의 여성들이 모여 붓글씨를 쓰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지혜를 배우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서예 모임 후 차를 마시며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과 아파트 매각,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 친구들은 진지하게 들으며 공감해 주었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그 경험을 통해 뭘 배웠나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니, 그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경계심을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특히 재산 문제에서는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년의 여성들은 각자 인생에서 비슷한 교훈을 얻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포기했다면 아마 지금쯤 저와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끝없는 후회 속에 살고 있었을 거예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옛집이 있던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그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새 주인이 살고 있을 그 집에서 과연 행복한 시간이 흐르고 있을까요? 순간 궁금증이 들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공간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민호가 퇴근 후 들고 온 소식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유진이를 봤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된 일이니? 저희 회사 협력업체에 취직했나 봐요. 미팅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별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쳤어요. 하지만 제가 놀란 건 제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뛰고 화가 났을 텐데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정말로 과거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민호야, 그건 내가 정말 성장했다는 뜻이야. 미움도 사랑도 이제 끝났다는 거지.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30년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남편이 지금의 우리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명 아들이 이토록 단단하게 성장한 모습을 보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잘했소. 우리 아들 잘 지켜냈구려. 한 달 후 민호는 지선이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두르는 것 같아 걱정했지만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다릅니다. 지선이는 정말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 준비를 하며 민호는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되 저도 함께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부부의 새 출발에 방해가 될까봐 망설였지만 지선이도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와 함께 사세요. 오빠도 그게 좋다고 하고 저도 정말 원해요.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강남에서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전세가 아닌 매매로 민호와 제가 함께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명의는 민호로 하되 공증을 통해 제 지분도 확실히 인정받는 방식으로요.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더 현명하게 만들어준 셈입니다. 결혼식 준비 중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유진이에게 청첩장을 보내는 게 어떨까요? 순간 놀라서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이제 정말 모든 걸 용서하고 싶어서요. 청첩장을 보내는 것이 제가 완전히 과거를 극복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마음대로 하렴. 하지만 섣부른 결정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결국 민호는 청첩장을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굳이 과거를 다시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결혼식 날 저는 아들과 새 며느리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지선이는 제게 다가와 살포시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저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예식장을 나오는데 멀리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고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청첩장을 받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소식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오래 머물지 않고 곧 사라졌습니다. 민호에게 이 사실을 말할까 고민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시작의 날이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호와 지선이는
약속대로 저와 함께 새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집에 세 사람이 살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고, 저는 최대한 젊은 부부의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저희가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도 다른 방식의 행복이었겠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더 값진 건 사실이구나.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서 더욱 단단해졌으니까. 지선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오빠를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오빠에게는 큰 상처였지만 그 경험이 오빠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고, 그런 오빠를 제가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민호는 지선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어떤 일이든 결국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우리 세 사람은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일상도 안 차리고 해외여행 간 며느리, 그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이토록 행복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이, 인생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여정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저는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행복합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사랑 속에서,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 속에서 저는 제 삶이 완성되어 간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그때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면 결코 얻지 못했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